자, 계속해서 조선의 경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수치제도에서 조세에서 그 과전법에서 전분융등법이랑 연분구등법 넘어가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전법 체제 아래에서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얼마만큼 비옥한지 그리고 그 해에 풍년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일괄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거뒀기 때문에 비옥하지 않은 땅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던 법이 이 과전법이었습니다. 이런 과전법 아래에서 이제 조선 세종 때 되면 이 세종 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그리고 토지가 그 해가 수확이 풍년이 들었는가 흉년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각각 6등, 9등법으로 나눴습니다. 이런 제도를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풍년이 들었을 때를 상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를 하한년이라고 규정을 해서 총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가장 풍년이 들었을 때는 1결당 20두를 거뒀고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는 1결당 4두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세를 더욱더 조금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농민의 그런 부담이 없이 거두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 설명으로 드리니까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1번의 양반 지제 생활은 별로 볼 것이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에 농민 생활의 변화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농업의 발달에서 기업, 농업기술의 발달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밭농사에서는 조와 보리콩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이렇게 돌려지는 윤작법이 고려시대 때, 자, 고려시대 때 이 2년 3작의 윤작법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 등장했던 이 2년 3작 윤작법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전기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었다. 고려시대 때 보급되기 시작했던 2년 3작의 윤작법이 전기에 이르면 일반화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남부지방에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자, 모내기법은 논농사의 방법인데 모내기법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 때 일부 남부지방에 보급되기 시작하다가 이 조선 전기에 와서도 여전히 보급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내기법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가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일반화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각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농업은 이 정도로 봐도 충분합니다. 자, 그 밑에 괄호 3번에 수공업 생산 활동입니다. 자, 조선 전기 때는 수공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바로 국가, 관청이 주로 주도하는 관영 수공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 관영 수공업의 경우는 기술자,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공장 안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수공업자 장부에 등록이 되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이 수공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관청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영 수공업이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만드는 물건만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관영 수공업이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전해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 수공업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아직 관영 수공업이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상업 활동입니다.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업을 가장 근본으로 여겼고 상업을 가장 청시했기 때문에 상업 또한 국가가 상당히 많이 통제를 가했는데 국가가 허락하는 상인들만 활동을 했었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전상인과 장시에서 활동을 하는 보부상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전상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종로에다가 이 어떤 시장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관영 상점을 만들면 이 시전상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 판매권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 종로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 시전 상인들은 국가로부터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의 독점 판매권, 이 물건은 시전 상인들만 판매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상인들이 이 시전 상인들이 팔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이들이 가서 그런 물건들을 다 압수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한을 금난전권이라고 하였습니다. 금난전권. 이것은 난전, 시전을 어지럽히는 상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금지할 수 있었던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전 상인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권한이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가장 번성했던 것은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과 같은 유기전이었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시라고 하는 거는 서울 지방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제 시장과 같은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이 장시에서는 보부상이라고 하는 상인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부상은 등짐 장수와 보짐 장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보부상 또한 시전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 상업 행위를 허락했던, 국가가 허락을 해야지만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상인이었다. 그래서 이들 외에는 상당히 상업 행위를 하는 것이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제한이 됐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 같은 경우는, 이 보부상이 활용했던 이 장시의 경우는 15세기 후반에 이제 첫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16세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자, 무역 같은 경우는 주로 명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했고, 명나라와의 무역은 이 사신들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행위를 주로 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본과의 무역은 동네, 지금의 부산에 해당하는 동네에다가 이제 외관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 교역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자, 그 밑에 수치제도의 문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제도의 문란은, 자, 수치제도의 문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제도의 문란은 일단 공납과 우리가 역의 문란을 조금 보면 되는데, 이 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군역을 얘기합니다. 군역. 자, 공납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그 집의,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제 거둬 드리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그 외의 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그를 넘어서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특산물을 징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방납의 폐단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관리가 이제 대신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물건을 대신해서 이제 국가에 이제 공납으로서 이제 바치게 되고, 그 중간에 폭리,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 관리가 엄청나게 부당하게 챙기는 것을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에서는 이제 실제로 특산물을 부과하고 싶어도 이제 가운데에서 관리가 엄청나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납의 폐단이 발생되게 되고, 이제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납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납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양인 개병제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천민이 아니면 모두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양인 개병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양인 개병제로 운영이 되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외침이 적다 보니까 1392년도에 나라가 건국되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커다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역을 지러 갔던 농민들이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일보다는 일반 사사로운 그런 뭔가 노동력을, 그런 뭔가 궁궐을 짓는다든지 요역에 동원하는 이런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군역을 기피하게 되고요.
군역을 기피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대신 군대를 나 대신에 보내는 대립제, 그리고 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빠지는 이런 방군수포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립제와 방군수포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 군대의 질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공납과 군역에서 지금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공납에서, 자, 방납의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관청의 서리들, 이제 가운데에서 이런 공납을 받아서 중앙에다가 이제 바치는 이런 중앙관청의 서리들이 공물을 이제 지방의 농민들 대신에 납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대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뭔가의 수수료 플러스 알파를 각 지방의 농민들에게 거두어 갔다라는 것이 바로 방납의 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사물을 걷지 말고 일괄적으로 쌀로 걷는 수미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쌀로 걷자라고 하는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군역의 변직 같은 경우는 군역의 여역화 현상, 그리고 대립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리을의 폐단이 있습니다. 자, 폐단을 함께 보시면은 군포 분함의 과중과 군역 기피 현상으로 도망가는 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군족도 아주 부실해지고,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한 군포를 부담시키자 남아있는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군역에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환곡이 있습니다. 환곡은 원래는 세금 제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자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관리들이 이자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빈민을 구휼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인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세금 제도로서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의 세금 제도로서 정착이 돼버렸다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의 변동, 수치 체제의 개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영정법이 있습니다. 자, 영정법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내용부터 보시면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로 토지 1결당 4도로 걷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과전법에서 이렇게 공법 체제로 가다가 이제 외란을 겪게 됩니다. 외란을 겪게 되면서 이제 국가가 황폐해야 되고 인구가 격감하게 되면서 이제 농민들이 상당히 이런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겪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영정법이라고 해서, 자, 인조 때 영원히 정한다. 얼마를? 1결당 이제 4두씩을 고정적으로 해서 영원히 걷겠다라고 하는 영정법을 시행을 합니다. 이 영정법은 이렇게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이제 고정적으로 해서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정법이 되었고, 자, 그 밑에 괄호 3번에 공납의 전세와,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특사물을 걷는 것인데 이 공납이 이제 드디어 전세와 토지에 매기는 세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미법이 대두가 되게 되고, 이 수미법이 결국에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제도로서 광해군 때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대동법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기존에는 집집마다 거두었던 공납 제도를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1결당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2두씩을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바로 대동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공납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동법이고, 이런 제도로서 정말 양반들이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대동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화, 공납의 전세화라는 의미가 그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대동법이 실시 보시면 목적은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과정은 경기지방에서 실시된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고, 내용은 이제 집집마다 특산물을 거뒀던 거에 비해서 이제 토지에서 쌀이나 그리고 무명, 삼배, 그리고 심지어는 동전까지 걷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아주 중요한데요. 과세유 기준이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집집마다 거두어 갔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를 이제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 상인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인의 등장, 내용을 보시면요, 관청에서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국가에게 납품을 하는 상인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공인에게 이렇게 물건을 대기 위해서 이제 공인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고용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 공인 같은 경우는 아주 대량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에게 물건을 대기 위해서 이제 수공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조선 후기에 경제가 아주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경제 발전을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상품 화폐 경제. 그래서 상품도 많이 거래되고, 이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화폐 또한 대단히 많이 융성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과 상품 화폐 경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 화폐 경제는 이따가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균역법을 보겠습니다. 자, 균역법은 이 군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보시면 아까 이렇게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거나, 그리고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군대의 질이 하락되게 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군역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군적 수포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필의 돈만 내면 국가에서는 이 2필의 돈을 가지고 군적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그런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군역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1년에 2필을 내는 이런 양도 군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1년에 2필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한 필로 부담을 축소해주고, 이 마이너스 1이 되었던 이런 부족분들을 보충하는 법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첫 번째로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를 1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2두씩의 특별세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실직이 없는 명예직, 단순하게 임명장을 이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돈을 따로 또 거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촌과 염전 그리고 선박에도 이렇게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영조 때 만들어졌던 균역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는 전세에서는 영정법, 그리고 공납에서는 대동법, 군역에서는 이 균역법으로서 이렇게 귀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균역법까지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경제의 발전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괄호 2번에 농민경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경제 변화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모내기법의 확대가 있습니다. 자, 모내기법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일반화가 됩니다. 자, 모내기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모내기법은 이론점이 일단은 노동력을 엄청나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모내기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원래 직파법이라고 하여서
논에다가 실제로 벽실을 그냥 있는 대로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벼를 수확을 하는 거였는데, 이때는 이제 벼뿐만이 아니라 이런 잡초들, 이걸 긴매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잡초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 잡초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됐던 게 이 직파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 이제 모를 따로 심어가지고 이것을 옮겨 심기 때문에, 모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이렇게 모를 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모가 자라지 않는 이런 부분만 가면서 이제 쉽게 이렇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이 직파법에 비해서 거의 75% 이상을 감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동력이 감소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많은 수확량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가능하게 되면서 모가 자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생산할 수 있냐면 보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모작이 또한 가능했다. 그래서 벼와 보리를 1년에 같이 수확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장점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모내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내기법이 확대되면서 기억 보시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다.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세금의 대상으로 안 삼았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했던 농사법이었고, 그리고 니은의 경영 방식의 변화를 보시면 잡초를 제거하는 일선의 감소가 돼서 더욱더 많은 경작지를 남은 노동력을 가지고 규모를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디귿의 결과에 이거를 광작이라고 합니다. 광작. 그래서 광작 농업이 성행이 되면서 일부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고 분홍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렇게 분홍으로 성장한 게 아니었고 일부 소수의 농민들만 분홍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밑에 4번 보시면 이제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됩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자급자족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가서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선 쌀이 있고요. 그리고 면화, 채소, 담배, 약초 이러한 다양한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소작권의 변화를 보시면 자, 니은에 소작료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일단 조선 전기에 타조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선 후기 되면 이게 도조법이라고 바뀝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타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율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도조법이라고 하는 정액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소작료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민이 이 땅에서 소작을 하는 소작농가의 그런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타조법 상에서는 항상 정해진 비율 2분의 1을 소작농이 지주에게 바쳐야 됐기 때문에 이때는 지주가 상당히 많이 소작농에게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이 많아야지 지주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지주가 양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소작농을 상당히 많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신분적인 예속 관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이런 타조법으로서 소작료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도조법으로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액수만 이제 소작농이 지주에게 갖다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가 이렇게 있고 소작농이 있으면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 거래 수단으로서의 이제 화폐가 많이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작농은 지주에게 쌀이 아니라 수확물을 이제 나름대로 화폐로서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해진 액수만 이제 갖다 바치면 되기 때문에 지주는 소작농에게 일일이 간섭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제는 둘 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자율관계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소작료의 변화에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곡물이나 화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조선 후기의 이런 경제적인 변화는 모두 다 상품 화폐 경제와 발전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민영수공업의 발달 보겠습니다. 자, 발달 배경 보시면 조선 후기에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이런 수공업이 대단히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관용 수공업에서 조선 후기에 이제 민영 수공업의 발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수공업 형태의 변화를 보시면 먼저 처음에는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해서 약간 지금 처음에는 수공업자들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인한테 미리 돈을 이렇게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이런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수공업자들, 이렇게 부를 축적했던 수공업자들이 본인이 직접 자기의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독립수공업자도 나중에는 일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 밑에 4번에 민영광산이 있습니다. 민영광산. 자,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농민들이 이 조세, 공납, 할 때 그 역의 하나의 형태로서 국가의 일정 기간에 광물을 채취하는 것을 국가의 세금으로서 노동력을 무상으로 납부했었는데 이제 이 광물 채굴이 일반 민간에서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이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디귿으로 가는 과정을 보시면 민간으로 이런 광산 개발하는 주체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광산 개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기역 보시면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원료를 채취하기 위한 이 광물 원료의 증가가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조선 후기 되면 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이 청나라의 돈이 이제 은이었기 때문에 이 은광 개발이 상당히 많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니은의 이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가 몰래 채굴을 하는 이 잠체 또한 대단히 많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느냐? 일단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업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을 덕대라고 부릅니다. 덕대. 이 덕대라고 하는 이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CEO입니다. CEO. 이 광산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을 했고요. 이 덕대에게 자본을 대는 상인 물주가 있습니다. 상인 물주. 이 사람은 이제 자본을 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농민들 중에서 일부 이제 땅에 그 소작농을 하지 못하고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이 농민들을 임노동자라 그러는데, 이 임노동자들이 이제 직접 노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경영과 자본과 노동, 이 세 개가 분업을 통한 협업이 이제 조선 후기 광산 경영에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상인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를 교용하여 운영을 했다. 이런 특징이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자, 1번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입니다. 기억의 배경입니다. 농업 생산량의 증대. 자, 칠판을 지우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가 되면, 자, 원래 농업이 이렇게 있고, 상업이 이렇게 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업보다는 농업 중심의 국가였죠.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 농업을 대다수 중시 여기는 그런 국가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양법이 발달하게 되고, 모내기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이모작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약했던 노동력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땅을 경작을 하게 되는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서 이 농업이 이제 전에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농업 생산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농업의 효과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상업으로까지 이렇게 영향력이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먹고 남은 쌀, 그리고 넉넉한 이런 곡물로 이제 상업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 때 발전된 상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화폐
화폐 경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품 화폐 경제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의 상업 활동 보시면 공인과 사상이 주로 주도하였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사상의 활동 보시면 기억, 사상은 사적인 상인들을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칠패, 송파 등 도성의 주변과 개성, 평양, 의주, 동네 등 지방도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의 종류로는 여러 명이 있는데요. 자, 개성에 있는 일단 유상이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상인들을 유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의주에 있는 상인들을 만상이라고 합니다. 이 의주에 있는 상인들은 주로 청나라와의 이런 교류에 활발하게 교역 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지역에는 내상이 있었습니다. 내상은 주로 일본과의 교역 행위에 활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상인들을 송상이라고 했어요. 송상에 있는 상인들은 주로 인삼을 주로 많이 재배해서 주로 인삼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4개의 상인들을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사상이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조선 후기가 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송상이 있습니다. 전국에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송상은. 그리고 인삼을 주로 재배했고요. 디귿에 경강상인이 있습니다. 이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 사람들은 한강을 중심으로 주로 활약을 했었고, 주로 이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운송업에 주로 종사를 했다. 여기까지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괄호 이번에 장시의 발달, 장시에서는 주로 보부상들이 활약을 많이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괄호 3번에 포구에서의 상업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해로,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강이나 바닷가 이런 포구에서 이제 상업행위가 많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리을에 보시면 선상, 객주, 여각이 있습니다. 이 객주와 여각 같은 경우는 여관의 기능을 하면서도 창고의 역할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정보도 교류하면서 이제 여관의 기능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상업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요, 기역에 선상이 있고요. 이윤에 객주와 여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주와 여각은 선상의 상품을 매매하거나 중개, 그리고 운송하거나 보관, 숙박을 하는 이런 업체를 객주와 여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괄호 4번의 중개무역의 발달에서는 청나라의 무역 형태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이 후시가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기존의 공무역보다는 사적인 그런 무역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3번에 상인들의 무역활동, 의주와 동네 개성, 아까 이거 말씀드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 되면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화폐가 전국적으로 이제 일반화되게 됩니다. 이때 일반화된 화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숙종 때 만들어졌던 상평통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평통보. 그래서 이 상평통보라는 화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마지막 보시면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대규모 거래 수단으로서의 이제 신용화폐, 환이라든지 어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되기도 나왔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환이라든지 어음 이런 거 같은 신용화폐도 조선 후기가 되면 등장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